이번 조정이 좀 더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뭐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한국 주가도 오르고 한 차익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국내 주식 투자한 개인들은 손해를 많이 받고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익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제가 저 금융시장을 오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쏠리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또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시는 게 아닌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빅테크 실적 시즌. 근데 실적은 다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그 실적을 미리서 다 반영을 해버렸다가 저는 미국 주가도 좀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저희 한 의원님이 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네. 일이 예, 있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도 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주가 전망하면서 뭐 제 유튜브에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은 조정이다. 예, 그런데 이 조정 기간에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7월 중순이고 조정이라고 보는 거는요. 예, 제가 그 단기적으로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주가가 2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 이걸 평가하는데요. 7월 10일 통계 보니까 한 16% 정도 2로 벗어났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오버슈팅이 오버슈팅했다. 예, 그리고 저 HP 필터라고 네. 장기 추세를 구하고 그 추세에서 2로 얼마나 벗어났는가. 네. 예, 그것도 한 6% 이상 벗어났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볼 때 제가 장단기 금리차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를 보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6월에 그게 역전됐어요. 그 여러모로 그 단계적으로는 조금 피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예, 그런 교수님께서 시그널들이 가지고 있기 계신 모델에서 때문에 떴던 거네요. 예, 예, 그러나 우리 그 명목 GDP로 보면은 올해 그 명목 GDP가 4% 성장하면 적정 주가 3,200 정도 코스피가 나오거든요. 뭐 당장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거기에 접근해 간다. 네. 그래서 7월 조정 때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뭐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조정이 네. 좀 더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우선 우리 경기 뭐 아직 내수는 안 좋지만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내년 2분기가 속보치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국내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국내 거요. 1, 4분기가 우리 그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1.4% 전 분기 대비 1.4%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2분기는 거의 제가 전망하면 0.2%도 못 될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관심이 가는 지표인데. 예, 그런데 그거는 1, 4분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2분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고요. 저는 하반기에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소비도 좀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도 증가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103.6으로 장기 평균 100을 넘어섰어요. 그 오랜만에 넘어선 숫자 같은데 왠지 뭔가 예, 느낌이. 1월에 예. 6월에 약간 넘었었다가 7월에는 확실히 넘었었는데 네.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가게가 소비 지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많이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늘릴지 안 늘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예, 그런 것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소비도 조금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 이미 그 수출은 뭐 차별화는 됐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잘 되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 우리 통화 증가율 M1, M2 증가율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상반기 그 23조 정도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달 들어서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규모는 좀 많이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올해 그런데-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는데 예.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시원하게 못 오르는 걸까요? 외국인이 그거는- 거의 코스피 24 말씀하신 대로 24조 원, 25조 원 샀는데 예. 올해 코스피 연초 이후 수익률로 보면은 지금 기준 봤을 땐 거의 6% 7%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저도 요즘에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은데 좀 되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뭐 누가 팔면은 누가 사가죠. 그쵸. 근데 누가 팔았느냐? 우리 개인들이 팔았고 아. 기관들이 계속 팔았죠.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외국인들은 우리 자주 주식을 23조 역사상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제일 많이 샀거든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팔고 미국으로만 갈까? 이게 역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궁금해요. 들죠. 예, 저는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사는 이유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그리고 제가 그제 그 중앙일보 그 이면에 걸쳐서 환율에 대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지금 1,380원 안팎 움직이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국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한국 주가도 오르고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한 차익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우리 개인들은 동학 개미운동 그때는요,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고 네. 외국인들은 그때 팔았었죠. 네, 그렇죠. 지금 거의 반대 현상들이 거의 반대 일어나고 현상인데요. 있으니까 네. 이게 되게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오늘 저 한 신문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한 개인들은 손해를 많이 받고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네. 이익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돈 벌어오면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네. 예, 그런데 제가 저 금융시장을 오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쏠리면은 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또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투자를 개인분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실적 말고도 예. 미국의 실적들의 기업들 실적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저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예. 텔레그램 확인해 봐도 예. 일반 분들께서 운영하신 채널에서도 막 실적 발표 났다고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되게 열기가 뜨거운데 예. 안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들이 예. 알파벳을 기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뭐 별로일 거다, 아니다, 그래도 희망은 걸어볼 만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빅테크 실적 시즌. 근데 실적은 다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오느냐. 네. 어제 그 테슬라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뭐 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예, 그런데 그 예상만큼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네. 이전 주가가 그 실적을 미리서 다 반영을 해버렸다. 이미 기대치는 다 땡겨와서 예, 기대치 다 반영했다라는 땡겨놨다. 말씀이시죠? 그 예상치보다 이제 실적들이 더 높아야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네. 예,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그거를 미리서 주가가 다 미리서 반영해버렸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도 지금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요즘에는 이제 수급 데이터들이 나오던데 보니까 리테일 고객들, 미국에서 우리나라 일반 그 개인 수급처럼 예. 개인 리테일 수급이랑 글로벌 헤지펀드들 수급을 보면은 리테일 쪽들에서는 기술주들 계속 담고 있는데 예. 헤지펀드들은 계속 팔고 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둘 중에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는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헤지펀드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아, 그쪽이 더 잘 제가 보고 있다. 네. 우리 주가 조정 요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미국 주가도 뭐 7월 중순 이후 조정을 보일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주가 조정 보이면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덜 사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주가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보면은 미국 그 리테일 쪽보다는 헤지펀드 네.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는 조정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장에 뭐 며칠 길지 뒤-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7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8월에 그 시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 네네. 그렇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는 좀 사이클상 물론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문제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순환상으로 보면은 경기가 회복 국면이거든요. 이 회복 국면 그것도 초기라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상승 국면에서 예, 조정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만 보면 국내 반도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조금 어려웠는데 뭐 SK 하이닉스는 오르기는 했지만 네. 주가가 2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네. 하는 등 좀 어렵잖아요.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담아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근데 저도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요. 계속 그 애널리스트들 내년 전망을 보거든요. 네. 이미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해 전망, 올해 이익은 다 반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7조 7천억 정도 영업 적자를 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통 올해 애널리스트 전망치 보니까 영업이익 27조. 네.
그거를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오른 게 다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내년 하이닉스 이익이 그보다 더 증가할 것인가.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 자료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하이닉스 내년 전망치는 올해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그 내년에 반도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벌어들인 이익이 대략 28조 정도 되는데 예. 다들 뭐 삼성전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거 뭐 10조 이상 과연 더 낼 수 있을까? 예, 예. 올해 27조니까 예. 내년에 37조 이거 낼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다들 조금 의문점들을 부여하고 예.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예, 사안이니까.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익 전망할 수 없으니까 애널리스트 뭐 여러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쌀 거로 전망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애널리스트마다 전망이 다른데 올해 한 47조, 내년에는 60조 이상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 것 보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회복될 때는 초기에 SK 하이닉스를 샀어야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 같아요. 내년까지 내다봤을 때 매력도가 더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이익을 봤을 때. 보통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저희 교수님처럼 이렇게 탑다운 매크로 관점에서 볼 때는 수출 데이터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수출 같은 경우는 7월달 1일에 발표된 6월달 수출 같은 경우는 증가율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됐잖아요. 향후에 좀 전망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수출은 많이 증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0일 단위로 세계에서 수출을 발표하는 나라인데요. 네네. 뭐 20일까지 출을 보니까 18.8%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저일수가 하루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하고 보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도 11.6% 증가했습니다. 예. 이 정도 증가하면 우리 수출 잘 된 건데요. 예, 그런데 제 모델은 지금 18% 이달에 증가한 거로 나왔는데 제 모델보다 지금 훨씬 더 좀 낮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수출이 두 자릿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8월 1일에 발표되는 7월달 수출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아요? 예, 저는 이보다는 더 말씀이시죠?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여기 품목별, 지역별 이렇게 수출 동향은 여기다 안 내놨습니다만 네.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잘 되고 있고요. 네. 반도체 비중이 상반기에 19.3% 정도 됐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7월 한 달만 보니까 20.6%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 수출을 보면은 2018년 중국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속 떨어졌다가요. 네. 중국 비중은 27%에서 올 상반기 19%로 떨어졌고, 미국 비중은 올 상반기가 19.3%로 올랐거든요. 근데 7월 한 달을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요. 그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 쪽에서 빨리 물건 줘 이런 니즈가 더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경기나 증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네. 팽배한데 중국도 이제는 우리나라 조정 국면 활용해서 같이 조금 담아봐도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된 실물 지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출이 잘 되는 지역이 그 나라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 계속 늘어났어요. 미국 좋았었는데요. 근데 미국은 지금 비중이 조금씩 축소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동차가 미국으로 작년에 보니까 거의 56%가 갔는데요. 네. 지금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낮고 그다음에 실질 소득 감소하고 자동차 살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사버렸고요. 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보니까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 그 전체 수출 비중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자동차였는데요. 자동차는 감소했습니다. 올해 늘어난 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선박, 네. 조선 이런 거 이게 잠깐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그 주식 비중 조정할 때 그 수출 비중 늘어나는 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자동차에 많이 투자한 거고요. 네. 올해는 반도체하고 조선 두 가지 업종의 비중을 좀 더 늘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어느 쪽으로, 미국 쪽으로, 중국 쪽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늘어나는가를 보고 또 예. 그 나라가 앞으로 그렇죠. 증시 흐름이 어떨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중국 쪽이 좀 늘었다는 건 중국 증시도 턴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방증이 예. 될 수 있다라는 중국 말씀이시죠? 경제가 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비가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중국 쪽으로 지금 7월에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뭐 아세안, 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진짜 미국으로 수출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뭐 중국으로 되고 있고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계속 그 수출이 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도 뭐 요즘에는 계속 아직까지도 뒤처졌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예. 이게 올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라는 예, 저는 말씀이시죠? 키 맞추기 하는 과정이 앞으로 내년 뭐 상반기까지 이렇게 전개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보다는 우리가 미국 주식도 해야 되지만은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 주식도 같이 비중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문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5개 중에 하나가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시장은 올해는 조금 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기가 회복되지만은 작년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보니까요,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면서 저성장이라는 건 차별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코스닥에서도 일부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겠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이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일부 기업만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이 별로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주식 별로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코스피 시장은 사고. 주식을 많이 사죠. 그리고 올해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올해는 수출 잘 되는 업종을 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선 선박 말씀드렸고, 또 수출 잘 되는 게 라면 잘 됐고, 그쵸. 그다음- K푸드 열풍 예, 거셌죠. 그거 화장품도 수출 맞아요. 잘 네, 됐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으로. 네. 그래서 올해는 수출이다. 예. 그런데 하반기 내수가 이제 조금 회복되면서 그 격차는 좀 축소는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에는 코스닥보다는 예, 코스피의 예, 그렇습니다. 비중은 더 실어가는 게 예, 올바르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올해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거죠. 아마 개인들 연말까지도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상당히 오르면은 그때 우리 개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참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올해 내내 개인들을 팔고 네.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계속 살 거라는 겁니다. 외국인 사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일 것 같은데요. 이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기도 한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1984년 이후로 보니까요. 7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 S&P 500이 오르면은 기존 집권당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게 어떠한 그 프로세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주가가 좋으면 그만큼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기존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평가가 한다는 그렇게 것이죠. 받으니까 여론도 그쪽으로 쏠리고 네. 실제 투표에서도 다들 기존 집권 정당을 투표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런데 그게 S&P 500 그 기간에 떨어지면은 네. 야당이 당선됐고요. 그래서 7월 30일에서 10월 30일까지 S&P 500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1984년 이후로 보니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1944년 이후로 3번 틀렸습니다. 확률상으로는 그 말씀하신 분석 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요. 7월 31일 주가보다 뭐 그거는 제 모델입니다만 10월 30일 주가가 더 높거든요. 그럼 민주당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여론하고 좀 다른데요. 그렇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질문들도 많이 받고 인터뷰도 네. 많이 받았던 게
트럼프 2.0 시대 준비하자. 우린 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트레이드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짙었고 최근에는 조금 수그라들긴 했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당선된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가만 보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네. 확률적으로 좀 낮다고 보는데요. 근데 뭐 오늘 또 오다 보다가 여론조사 보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더 높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지금 저기 딱 박빙입니다. 나오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를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드를 해야 되나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해리스 쪽으로 저희가 좀 비중을 실어가는 뭐 친환경이 됐건 간에 아니면은 뭐 IT가 됐건 간에 그쪽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요? 그래서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죠.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 전기차 2차 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지금부터 서서히 좀 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이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라는 선거 말씀이신 이전에 거죠? 이제 한 번에 많이 사시지 말고 선거 이전까지 예, 꾸준히 이거 사놓으시면 예, 저는 뭐 전기차가 대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주시장에 많이 저는 반영돼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 안 되면은 네. 전혀 달라진 모습이 그쵸.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그 오늘 같은 경우 증시를 보면은 장전에 이제 테슬라 실적 우리나라 시작하기 테슬라 실적 네.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거의 뭐 10%까지 시간에서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은 잘 버텼잖아요 생각보다. 예, 예. 그것도 이제 국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야 여기서 뭐 더 팔아봤자 얼마나 우리가 뭐 실익을 얻겠냐 이런 좀 분위기가 더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뭐 바닥 밑에 지하 뭐 몇 층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저는 지하 많이 지금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소비 둔화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거의 뭐 베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확정이 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미국 소비 둔화 영향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좀 경기가 많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근데 미국 경기가 뭐 둔화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거 소비 보면은 내구재 소비가 비중이 11%, 그다음에 준내구재 22%, 서비스 소비가 67%, 서비스 소비가 절대적으로 미국 소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구재 소비는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예, 우리 자동차, 미국 자동차 안 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준내구재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소비를 주도하는 게 서비스 소비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부담, 가격 금리 부담도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으로 음식, 외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이거 6월 그 PC 개인 소비 지출에서 서비스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 이번 주에 제가 가장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소비 지출이 위축되면은 전체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그 추세가 9월 FOMC 때까지 이어지고 이제 9월 FOMC 때 연준이 정말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주가라는 어떻게 게 뭐 금리하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주가가 오른 거는 금리나 그걸 좀 많이 반영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리 인하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은 네. 뭐 주가 못 오를 수가 있죠.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서 지금은 기업 이익은 괜찮은 편이니까. 예,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데요.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아마 미국 기업 이익 증가세가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서도 요즘에는 이제 그 논의들은 조금 수그라들었고 금리 인하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그렇고 외국 증권사들도 그렇고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그냥 일단은 금리 인하 하더라도 시장은 괜찮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올해까지는 미국 경제가 저는 경착륙은 아니고요. 네. 예, 연착륙하는 올해까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 경제 성장률이 좀 안만하게 둔화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 그 시점의 문제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 달러화가 이제 약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지금 1308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380원대에서 지금 좀처럼 안 내려가고 있는데 예. 이제 환율 아래로 내려가는 원화 강세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저는 뭐 예, 제가 이 그림 그 통계를 보면요, 예, 제가 좀 통계적으로 좀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좀 시계열 분석하는 분석 기법인데요. 우리 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 당연하죠. 미 달러 지수가 강세되면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엔 달러, 이안 달러, 우리마하고 미국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저는 미 달러 지수가 이미 큰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장기 추인데 2022년 10월에 거의 112점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봤자 105, 6 안팎이에요. 저는 2022년 10월 111을 정점으로 하락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IMF가 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미국 비중 축소다.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 달러 보유 비중 축소고요. 뭐 대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근데 요새 미국의 일부 그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이자도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와요.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이고 뭐고 완전히 다 망가지죠. 일대 다 네. 그 금융기급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그만큼 미국 정부 부채가 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뭐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엔가치 하락이었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161엔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뭐 현재는 155엔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엔달러 환율하고 미국하고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하고 방향이 거의 같거든요. 그 미일 금리차 말씀하시는 예, 거죠? 미일 금리 차요. 예, 10년 국채 수익률 차요. 네. 그게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조금 떨어지고 일본은 뭐 거의 2013년 이후 10년 국채 수익률 1% 넘어섰거든요. 네. 그 축소되고 있고 엔 강세 갈 거라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 뭐 한국은행 최근에 그 경제 상황 평가하면서 한국은행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전망하면서 600억 달러 흑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니까 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지금은 저평가됐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이거 보면서 개별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네.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잘 안 내려가는 게 뭐 글로벌 달러화 강세 이런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많이 주식을 예. 너무 많이 사니까 거기에 따른 환전 수요 구조적인 환전 수요 증가가 현재 높은 환율을 유지시켜주는 약간 구조적인 요인이 아닐까라고 네, 그거는 맞습니다.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수지가 올해 700억 달러 흑자 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97년 외환 얘기를 겪으면서 98년부터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1억 한 1조 700억 달러 정도 흑자 났거든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뭐 했냐면은 다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증권 투자를 해버렸어요. 특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네, 미국 맞죠. 주식 얼마나 네. 많이 사지 않습니까? 국내 그래서 주식 경상수 내주시고. 흑자로 들어온 돈들이 예, 계속 다시 그 유혹으로 다시 나가는 네. 예,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를 다 나가버리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환율을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그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고환율은 한국 경제나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게 또 일반적으로 가지고 네. 있는 인식인데 지금의 고환율은 뭐 그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는 환율 레벨이다라고 봐도 예,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고환율 되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네. 우리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우리 물가 상승을 지금 많이 둔화되고 그쵸. 있거든요. 네. 뭐 저는 8월부터는 2%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미국하고 금리 차가 커가지고 우리 저 돈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으로 상반기 23조 원이 외국인들이 매수했고요. 네. 채권 시장으로도 들어오는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채권 시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한국 사랑이 생각보다는 대단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예. 아. 8월쯤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역시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대응이 좀 늦었다 아니면 뭐 잘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 이번 주에 또 어떤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네. 시장이 빠른가 한국은행이 느린가. 예, 저는 한국은행이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시장 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이게 그 작년 12월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거든요. 7개월 연속, 이번 달까지 8개월 연속, 이번 달은 더 많이 떨어졌죠. 지금 네. 국고채 3년 수익률 3.05%니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은 한국은행한테 금리를 계속 내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물가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는데요. 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뒤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초에 7월 물가는 이번 또 장마 때문에 좀 물가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저는 8월부터는 이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금리 내리겠죠. 지나치게 그러면은, 느리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그 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가 몇 월로 보면 될까요? 저는 저 8월로 보고 있는데요. 아. 뭐 한국은행 이거는 결정하기 때문에 네. 뭐 8월 아니면 10월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미 금리 인하 시기가 지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의 2001년부터 평균을 보면 0.4%포인트 정도 넣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금리가 3.1%예요. 네. 그러면 시장금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3.7%까지, 아니 2.7%까지 내릴 것이다. 아. 미리서 반영한 시장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8월에 만약 인하한다고 쳐도 그러면 연속적으로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들 열어놓아야 된다. 그렇죠, 뭐 10월 그렇습니다. 금통위 예. 때라도. 예. 예. 한은이 기준금리를 선뜻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좀 길게 끌고 왔던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네. 그 물가 측면에서는 물가가 2% 목표로 삼는데 2% 확신이 들 때 금리를 내리겠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그러죠. 금융 안정이라는 게 한국은행이 보니까 저 환율도 최근 불안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집값, 수도권 그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 하는 않습니까? 총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에 예. 비슷한 시각을 표명했다라는 예, 것들이 그리고 있어가지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저는 그것들이 시장 금리가 지금 기준 그 3.1%로 떨어지는 게 시장의 집값이고 뭐고 다 미리서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게 시장이 먼저 다 반영해 버렸으니까 네. 한국은행은 뒷북치는 꼴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소비자 심리지수 이야기하셨을 때 네. 소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심리의 배경도 결국에는 야 어차피 금리 내릴 거니까 우리 한번 질러볼까 약간 이런 것들로 보면 되나요 이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소비자 동향 조사 보니까 네. 소비 심리도 개선됐지만은 네. 집값 상승 기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있더라고요. 소비가 늘어난 효과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1년 후에 그 집값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그랬는데 이번 저 7월 통계 보니까 115로 나와 버렸어요. 이거 오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연령별로 보니까 30, 40대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집값 오른다고. 30, 40대가 집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고요. 어. 예, 그 다음에 뭐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지방 그 강역 도시 이런 도시하고 비교하는데 지방 강역 도시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서울 내에서 서울만, 많이 예. 올랐죠. 예.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계속 그 집값이 오를 것인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금리 인하 기대
미리서 그 집값이 반영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또 집값 오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정부가 안정된다고 그러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힘들었습니까? 정책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조금 급하신 분들이 좀 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 분들이 많이 사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집값이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어떻든 앞으로 물가 상승, 기대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달 보니까 2.9%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2%대 진입했거든요.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 떨어지니까 금리도 떨어진다. 네. 그리고 집값도 오른다. 그래서 소비 좀 늘려야 되겠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이제 그 소비에 대한 부담들, 실제 소비 여력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심리가 이제 현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금리 하락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수정해 가야 되는 건가? 앞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올해는 개인들은 계속 파실 거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살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 수출을 보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수출 쪽 잘 되는 업종 그런 비중을 계속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장 업종은 반도체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반도체 그렇죠. 수출이 예. 제일 좋으니까. 예, 예.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했던 마음이 다소 좀 가라앉는 네, 심적으로 듯한 되게 안정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희.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